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충대점에서 한국사 강의하는 조윤수라고 합니다. 네, 앞서 사전에 또 말씀을 간단히 드리긴 했습니다만 열심히 가봅시다. 오늘 첫날이고 첫 수업이고 또 처음 뵙는 분들이 되게 많아서 어색하실 겁니다. 예, 많이 웃으시고 졸음은 참아주시고 힘내서 열심히 공부합시다. 자, 우리 맥락 한국사 1권 여기서 이제 우리 전근대사 공부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페이지에 역대 왕조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왕조사에 대해서 왕들을 뭐 개괄적으로 잡는다라기보다는요. 오늘 이제 왕들을 조금 배우실 겁니다. 조금 아마 고구려 정도까지 배우지 않을까 싶은데 앞으로 공부하실 때 1894년 갑오 1차 기억 신분제가 폐지되기 전까지는 다 주인공들은 왕입니다. 그래서 왕을 기본 뼈대로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왕들을 다 외울 필요까지는 없지만 중요한 왕들은 공부하고 나서 그 다음에 좀 형광펜으로 체크를 좀 해두시라. 왜? 순서를 좀 알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체크를 해두시라. 라는 부분에서 이런 왕들이 있구나 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발해와 조선, 고려 조선까지. 그리고 이번 시간 첫 시간 공부할 거가 1강으로 역사학습의 목적 페이지 2페이지 여기서부터 우리 공부를 하게 됩니다. 페이지 2페이지. 자, 역사학습의 목적이다. 그 앞부분의 타이틀은 한국사의 바른 이해라는 타이틀이죠. 주기는 따로 없습니다. 뭐 5년 주기로 한 번 나온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주기는 따로 없는데 이게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문제풀이, 기출이라든지 동영 문제풀이 이런 걸 통해서 이 부분은 커버해 갈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요 부분, 첫 번째 챕터 요 부분은 그냥 쓱 보고 넘어가요. 됐습니까? 쓱 보고 넘어가요. 앞으로 우리가 할 것들이 매우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자, 역사의 어원이다 라는 부분에 한자의 역사란 말에서 역이란 세월, 시간의 흐름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사라고 하는 것은 기록이다 라는 겁니다. 시간의 흐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을 기록한 것을 우리가 역사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역사학습의 목적 따로 없습니다. 여러분들 공무원 되는 것이 역사학습의 목적입니다. 알겠죠? 예. 패스. 역사서술의 두 경향이다. 밑에 박스가 나와 있습니다. 사실로서의 역사와 기록으로서의 역사. 여기 사실로서의 역사, 기록으로서의 역사 이야기가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고 학자도 나와 있는데요. 큰 의미 없고요. 사실로서의 역사다. 이순신은 임진왜란 전공을 많이 세웠다. 맞아요, 틀려요? 이게 그냥 사실이에요. 알겠습니까? 이순신은 노량해전에서 전사했다. 사실로서의 역사입니다. 모두 다 인정하는 것들을 우리는 사실로서의 역사다. 객관적인 의미의 역사다라고 얘기하고요. 이순신 장군은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를 지킨 매우 훌륭한 사람이다. 훌륭하다는 건 누가 판단한 거죠, 그죠? 일본 입장에서는 훌륭하다 않다고 할 수도 있고 우리 입장에서 훌륭하다고 할 수 있어요. 이건 주관적인 역사가의 생각이 들어간 겁니다. 그걸 보고 사관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기록으로서의 역사라고 얘기하고요. 현재 우리가 배우고 있는 역사는 기록으로서의 역사를 배우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예, 좋습니다. 패스. 그 다음에 4페이지에 사료의 가치 이해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이제 가끔 출제된 적이 있었습니다. 자, 외적 비판과 내적 비판에 대해서 외적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역사적 사실이 진짜냐 가짜냐 그것만 판단한다라는 겁니다. 있습니까? 그것만 판단한다. 진짜냐 가짜냐. 내적 비판은 건 이걸 믿을 수 있냐. 그리고 이 역사적 사료의 성격이 어떻게 되느냐. 이걸 판단한다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또 문제를 통해서 이걸 파악할 수 있는 거고요. 사례를 제시하면 됩니다. 밑에 있는 역사 해석의 관점이다라는 부분에서는요. 상관없습니다. 있습니까? 시간 날 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역사 연구의 특징에서 2번을 별표 좀 때려보세요. 우리 민족의 특수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간단하게만 좀 해보도록 합시다. 자, 분필이 있구나. 자, 보편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반면에 특수성이 있습니다. 보편성과 특수성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를 제시하면서 여러분들 그냥 가시면 됩니다. 자, 한국과 중국과 일본에는 우리나라 3국에는요, 동양 3국에는 불교라는 것이 들어왔죠. 그죠? 불교에서는요, 불교의 상징물이 사찰도 있고 불상도 있는데 탑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탑. 부처님의 사리를 보관하는 게 탑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탑은 한국에도 있고요. 중국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에도 탑이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세 나라 모두 탑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라는 것이 우리가 보편적으로 존재한다. 이 보편성을 얘기한다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특수성 부분에서는요. 이 탑이라고 하는 것이 세 개로 이렇게 쪼개져서 나타납니다. 자, 한국의 탑이 있고 그 다음에 중국의 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의 탑이 있는데 한국의 탑이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나라는 탑을 만드는 재료가 돌이 많습니다. 돌. 그래서 우리나라 주로 나타나는 것이 뭐가 나타나냐? 석탑이 주로 나타나더라.
우리나라 자연환경에서 얻을 수 있는 재료를 이용하다 보니까. 자, 그리고 중국에서 주로 나타나는 것은 얘네들은 황하지대 보면 황하강 유역에 보면은 진흙 같은 게 많습니다. 진흙. 저희 가서 여러분들 공부하신 분들 알겠지만요. 걔네들은 이제 전탑 같은 걸 많이 만듭니다. 그리고 무덤 같은 경우도 벽돌 무덤 같은 걸 많이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는 전탑이 유행합니다. 전탑. 일본은 지진과 화산 활동이 매우 활발합니다. 그래서 많이 무너져요. 충격 흡수를 위해서 얘네들은 뭐가 나타나냐? 목탑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한중일 모두 탑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이거는 보편적으로 나타난다. 보편성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특수성 같은 경우는 그 나라 자연환경과 또 문화적 환경의 차이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걸 보고 우리는 특수성이다 이야기한다 라는 거. 별거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예. 여기서 이제 우리 시험에서, 우리 이제 기출 시험에서 제시하는 것은 유교를 여기서 예시를 들었는데, 중국의 유교는요, 인과 의를 강조하는 반면에 우리나라의 유교에서는 충과 효 이런 걸 강조한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뭐 그런 것이 이제 특수성이다라는 사례로 파란 글씨로 제시가 돼 있다. 뭐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자연환경에 따라서 고유한 언어, 종교, 풍속, 예술, 각종 제도 등이 다양하게 창조해냈는데 이를 민족의 특수성이라고 이야기한다. 충성, 효도, 개, 둘의 향, 화랑도, 향도 등은 들 수 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문화의 어떤 특수성이다라고 보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올바른 역사 이해, 예, 우리 다 올바로 이해할 수 있어요. 패스 갑니다. 그래서 파트 1이라고 하는 거, 한국사의 바른 이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는 출제 빈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걸 갖다가 무슨 역사를 공부한다 하면서 우리가 첫 시간 오리엔테이션 하면서 합시다 하면서 1시간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7, 8일 동안 유래독을 돌려야 되려면 요거는 그냥 한 10분 내로 이렇게 짧게 끝나고 가야 된다라는 거. 문제로 커버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파트 2, 선사시대 문화와 국가의 형성이다 라는 부분인데요. 이미 시험을 보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처음 공부하신 양반들, 예, 우리가 한국사는 20문제가 출제가 되지요. 그 가운데 1번 문제로 출제가 되는 것이 파트 2와 파트 3 부분에서 출제가 된다. 오늘 우리는 공부할 때 한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을 투자한다. 이 한 시간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투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예. 그리고 또 한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또 하루를 투자하고 또 하루를 투자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문제 가는데요. 8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여기까지 넘어갈 때는 진도가 이렇게 빨리 나가 와 좋은데? 라고 싶은데 어느 순간은 하루 내내 해도 10장도 못 나갈 때도 있어요. 5장도 못 나갈 때도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페이지가 이렇게 됩니다. 자, 8페이지에 선사시대와 역사시대다라는 부분이 나오고요. 한민족의 형성이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자, 선사시대와 역사시대다. 이것만 구분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역사를 시대 구분을 하게 되는데 선사시대와 역사로 구분해요. 선사시대와 반면에 역사시대. 요걸로 구분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구분하게 나뉘게 되는 기준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문자입니다. 문자를 사용하지 않았다. 이걸 보고 우리가 선사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자, 사라고 하는 거는 뭔가 기록한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기록하기 이전의 시대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문자 사용 이전의 시대를 우리가 선사시대라고 얘기하는데 선사시대, 문자가 없었다. 구석기와 신석기,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구석기와 신석기는 문자가 없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역사시대는 문자를 사용한 이후의 시대다라는 것인데요. 자, 청동기. 세계 4대 문명이 청동기 시대에 형성이 됩니다. 그때부터 문자가 나타나는데 뭐 여러분들 뭐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것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 세계 4대 문명 할 때 뭐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인더스, 황하 이런 거 있죠? 거기에서는 각각 다 문자가 있습니다. 뭐 중국 같은 경우는 뭐 갑골 문자가 있고요. 인도는 그림 문자 있고, 그 다음에 저쪽에 쇠기 문자가 메소포타미아 있고, 상형 문자라는 게 또 이집트에 있습니다. 청동기 시대부터 나타났고요. 이제 오늘날까지 우리가 역사시대라고 얘기한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보편적으로 세계사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나라를 보면요. 우리나라의 선사시대는 언제부터냐? 구석기부터 언제까지? 청동기까지야. 청동기까지가 우리가 선사시대라고 봅니다. 왜요? 우리나라는 한자를 사용했다는 기록이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철기시대부터 경남 창원이라는 곳에 붓이 발견됩니다. 붓. 그때부터 우리가 문자를 썼다. 우리 문자는 아닙니다. 우리 글, 한글을 쓴 거는 언제부터 썼을까요? 세종대왕 때. 다 알고 있죠? 세종대왕 때. 1443년 세종대왕 때. 뭐 첫날이긴 하지만 공부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한번 떠올리시라고 말씀드리면 1443년은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고 46년 반포를 합니다. 그 43년에 또 뭐 한 줄 알아요? 개해약조라는 걸 합니다. 있습니까? 개해약조라는 거. 알겠죠? 자, 개해약조. 세견선 50척, 세사미도 100석. 있습니까? 200석이구나. 200석. 요거 이제 개해약조가 1443년이다라는 거. 네, 그래서 청동기까지 요때까지가 우리나라는 뭐냐? 선사시대로 보고요. 우리나라의 역사시대는 언제부터?
철기 시대부터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예. 우린 지금 뭘 배우고 있습니까? 선사시대. 요걸 이제 배운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때는 문자가 없으니까 기록이 당연히 없겠죠. 과학자들이, 역사학자들이 뭐합니까? 당시의 유물 유적을 통해서 당시 시대를 파악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사시대 요걸 배울 때는요. 요걸 배울 때는 유적지와 유물, 이 유적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당시 구분을 해야 돼요. 구석기와 신석기를. 알겠죠? 구석기, 신석기.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도구라든지 아니면 유적지라든지 이런 걸 좀 많이 알아둬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의식주를 파악하면 된다. 보시면 됩니다. 네. 요 부분이 앞부분에 우리 역사, 뭐 선사시대와 역사시 나온 거고요. 인류의 기원 도표다. 의미 없습니다. 시험에 안 나옵니다. 알겠어요?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하면 우리 민족이 이제 형성이 됐다라고 했을 때는 요 표의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가 단양 금굴 유적이 기원전 70만 년 전 우리나라 구석기 첫 번째 가장 오래된 유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호모 하빌리스, 호모 에렉투스 뭐 요 정도 된다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뭐 직접적으로 시험에 나오진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그 다음에요. 한민족의 형성이다라고 했을 때 거기 한반도가 보이지요. 한반도가 보이죠. 뭐 북방 문화권이니 뭐 화남 문화권이니 뭐 한족 문화권, 그 다음에 동방 문화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밑에 거 동이족이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동이족. 자, 그러면요. 이렇게 봅시다. 한반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한반도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이 지도는 우리 수업 끝날 때까지 한 1000번은 넘게 그릴 겁니다. 뭐 그린데 1초도 안 걸리니까. 자, 이랬을 때 여기가 우리 한족이 살고 있어요. 여기 우리 한족이 아니라 중국의 한족이 살고 있습니다. 한족 걔네들은요, 지네들이 매우 잘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잘났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동서남북을 보면은, 걔네 입장에서 동서남북 보면 다 여기는 오랑캐들이 살고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랑캐들. 그래서 이 동쪽에 살고 있는 오랑캐다. 그래서 우리 민족을 얘네들이 표현을 할 때 이족이라고 표현해요. 이족. 이족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 자가 재밌는데 한자를 보면은 이 큰 대자하고요, 활궁자하고 이걸 섞어놨습니다. 활궁자를 섞어놨어요. 이게 동이족인데 이렇게 됩니다. 우리 동쪽에 살고 있다. 그래서 동이족이다.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활을 잘 쏘는 민족이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1988년 김순영인가요? 그 양반부터 기억하는데 지금까지 올림픽 나가면 우리는 양궁에서 금메달 안 딴 적이 없어요. 대단합니다. 예, 우리 활 잘 쏘는 민족입니다. 자, 여기를 뭐라고 했냐면 동이족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동이족. 자, 동이. 그 다음 여기를 서쪽의 융족이다. 동이, 서융. 남쪽의 만족이다. 남만. 자, 북쪽의 적족이다. 자, 이걸 외울 필요 없습니다. 쓸 필요 없어요. 괜찮아요. 네. 근데 우린 요거만 기억하면 돼요. 동이족이라고 불렀다. 우리 민족을 한족, 중국 입장에서 동이족이라고 불렀다. 이 동이족이라는 것이 우리 역사서에 최초로 기록된 게 삼국사기예요. 김부식의 삼국사기에. 네, 그 정도는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 정도는. 김부식의 삼국사기에 최초로 동이족이라는 명칭을 썼다라는 것은 김부식 이 아저씨는요, 우리 민족을 낮추었다. 다시 말해서 사대주의적 역사관을 좀 가지고 있었다. 좋게 말하면 겸손한 거고, 나쁘게 말하면 중국 당신들이 형님이야. 이렇게 표현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뒤에 가서도 김부식의 삼국사기는 삼국 유사랑 비교하면서 엄청 중요하게 또 강조를 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 동이족이라는 것은 중국을 중심으로 중국 동쪽에 있는 여러 부족을 총칭하는 것으로서 우리 한민족을 대표적으로 중국에서 부르는 동이라고 얘기했다. 그리고 중국의 한자와 우리나라의 한족 할 때 한자는 한자가 틀립니다. 예. 자, 거기 줄 쳐져 있는 거 있어요. 동이족이 관한 우리 민족 분원으로 김부식의 삼국사기가 있으며 나머지는 이제 중국 것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네, 됐어요. 그 다음에 한민족의 형성이다라고 했을 때 한민족의 형성은요, 우리 형성 옆에다 좀 써보실래요? 신석기, 물결, 청동기. 이때부터 정착 생활을 하게 되거든요. 정착 생활. 그래서 신석기와 청동기를 거치면서 우리 민족의 근간이 형성이 되었다. 끝. 자, 넘기세요. 자, 이제 10페이지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수업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0페이지부터. 첫날이라 어색하죠? 네, 우리 많이 웃읍시다. 오늘 촬영 안 하는 줄 알았어요. 촬영 안 하는 줄 알았어. 촬영 안 하면 되게 웃겨드릴 수 있는데 10번 웃겨드리면 두세 번은 웃어요. 웃어요. 저 가끔 욕도 하거든요. 욕도 하거든요. 좀 이따가 카메라 꺼졌을 때 제가 쉬는 시간에 이제 2교 시작할 때 또 여러분들 이제 오프 더 레코드로 또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예? 예. 뭐 웃긴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 이제 서로 약속하고 친하게 지내자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어색해도 우리 즐겁게 또 가보도록 합시다. 제가 말이 조금은 빠른 편입니다. 그렇죠? 예. 빠른 편이긴 한데 그래도 발음은 정확한 편입니다. 알겠습니까? 나중에 이 동영상 돌려볼 때 2.0으로 들어도 제 발음은 들릴 겁니다. 또박또박 들릴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또 이제 계속 촬영을 기본 이론 가는 거니까는 여러분들 만약에 이제 뭐 그럴 일 없어야 되겠지만 개인적으로 이제 뭐 결혼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본인이 죽었다든지 막 이랬을 때는 미안합니다. 뭐 일이 있다 하면은 인강으로 이제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예, 좋습니다. 자, 구석기 시대부터 가보도록 하죠. 구석기 시대다. 자, 구석기 시대가 나타난다. 자, 기원전 우리나라의 구석기 시대입니다. 기원전 몇 년 전? 70만 년 전부터 우리가 시작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원전 70만 년 전이다. 자, 그럼요. 여기 기원전 70만 년 전에 한반도의 구석기가 시작했다는 그 증거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증거가 되는 거. 요게 이제 우리나라 유적지에서 어디가 있냐면 단양 금굴이 있어요. 단양 금굴 유적. 요게 이제 기원전 70만 년, 약 6, 70만 년 전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아, 우리나라도 구석기가 있었구나라는 거. 요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점으로 한다라는 거. 자, 구석기 시대는 선사시대라고 얘기했습니다. 문자 있어 없어요? 없어. 문자 없어요. 네, 하나 또 말씀드리면 요거는 이제 별거 아니지만 앞으로 2교시, 3교시, 4교시 계속 들어갈 때 막 물어볼 겁니다. 뭐 득점 놓고 뭐예요? 이렇게는 안 물어봐요. 당황하지 마세요. 몇 번 이렇게 물어봤더니 앞부분에 이렇게 부채꼴로 사람이 안 앉아요. 짜증난다고 안 앉아. 물어보지 말라고. 그러니까 본인이 말하는 걸 본인 거가 돼야 된다고요. 자기가 말하는 게 자기 귓속으로 들어가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틀려도 괜찮으니까 막 얘기하세요. 알겠습니까? 예. 고조선 누가 만들었어? 이승만 이렇게 돼요. 알겠어요? 진짜 그런 학생이 있었어요. 대단한 학생이죠. 예. 이승만이 고조선을 만들었대요. 그래서 와, 너 대단하다 진짜. 너 당구란 거 모르냐? 아, 맞다. 이성계인가? 이래요 또. 이성계는 조선이고 고조선 이랬더니. 근데 그 친구는 그거 안 까먹어요. 그 친구는. 왜? 틀리면서 또 공부되고 틀리면서 공부되고 이런 겁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합격하는 그날까지 빵점 맞아도 돼요. 시험 봐서 합격한 날 그날 100점 맞으면 됩니다. 그 전까지는요, 절대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자신감 있게 어느 과목 선생님들한테나 다 봐서 질문하세요. 알겠습니까? 예. 네, 화이팅. 너는 오늘부터 잔디밭입니다. 별명 드렸습니다. 알겠죠? 제가 처음에 얼굴이나 이름을 모를 때는 이제 별명을 이렇게 드리는데, 이거 말씀 한 말씀 드릴게요. 별명을 지어드리는데 싫으면 꼭 얘기하세요. 어떤 학생이 다른 학원에서 미안합니다. 이렇게 머리 이렇게 뜬 머리, 좀 뜬 머리인데 머리를 요만큼만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그래서 와 멋있다 하면서 넌 오늘부터 여진족이야? 그랬습니다. 그 여진족 변발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진족이야 그랬어요. 막 아 예 했어요. 석 달 지나고 넉 달째 됐을 때 저한테 조용히 와서 얘기합니다. 이제 제 이름 박재혁이라고 알잖아요. 나 알지 왜? 왜 그래 여진족? 그랬더니 이제 그만하고 싶다고. 사실 일주일 처음에 들었을 때도 기분이 별로 안 좋았다고. 그래서 석 달 있다 얘기하면 뭐 하냐고. 바로 얘기해줘야지. 몰라요. 그러니까는 바로바로 얘기해주세요. 알았죠? 잔디밭 이렇게 해도 바로바로 얘기해주세요. 기분 나빠? 괜찮아요? 오케이, 좋아요. 자, 구석기 시대를 구분할 때 우리가 문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를 파악할 때는 제일 쉬운 게 뭐냐면 뭐 먹고 살았니? 이겁니다. 뭐 먹고 살았니? 그래서 경제활동. 경제활동인데요. 뭐 먹고 살았어? 이게 식생활이에요. 식생활 중심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자, 이 시대 사람들은요, 농사를 지을지도 몰랐습니다. 짐승과 다를 바는 없었습니다. 짐승보다 머리가 조금 좋고, 짐승보다 우리가, 동물보다 하나 좋은 거는 우리가 직립보행을 한다는 거. 그래서 손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도구를 만들어 쓸 수 있다는 거. 그거가 우리 인간의 장점이에요. 나머지는 우리가 동물이랑 싸우면요, 다 져요. 사이즈 비슷한 크기의 동물이랑 싸우면 다 져. 자, 경제활동 하는데 이때 뭐 합니까? 사냥하겠죠. 이건 너무 쉬운 거죠. 그 다음에 열매 채취, 채집, 사냥 채집, 그 다음 물고기 잡아요. 어로 생활을 했다. 사냥 채집 어로 생활을 하였다. 동물과 다를 바는 없습니다. 예. 이때 이제 우리는 사냥 채집 어로 생활할 때 도구를 사용했다는 게 동물과 다른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보자. 사냥을 주로 했다. 이렇게 분필 이렇게 부러질까? 사냥을 했다. 했을 때 채집하면은 우리가 식물이라든지 뭐 풀뿌리라든지 이런 거 먹는 거니까 걔네들은 저항을 안 하죠. 대신 독이 있는 친구를 안 먹어야 되겠지. 수만 번의 임상 실험 결과 많은 사람이 죽었겠죠. 그러면서 아 이거 먹으면 죽는다. 그때부터는 이제 안 먹게 되는 겁니다. 예, 목숨 걸고 하는 거고 물고기 잡아. 우리가 무슨 상어를 잡아먹거나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물고기는 웬만하면 우리보다 약하단 말이야. 괜찮아. 근데 이 사냥할 때가 문제야. 뭐합니까? 여기서 도구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제일 만만한 게 뭐예요? 돌이에요, 돌. 알겠습니까? 그래서 돌 도구를 사용했다. 자, 봅시다. 사냥을 하게 되는데 한 곳에서 사냥을 했습니다. 여기가 유성이라고 할까요? 유성. 그러니까 무슨 동입니까, 이거? 장대동. 오케이. 장대동에서 여기에서 이게 뭐 갑천인가 이쪽이죠. 이 근처에서 돌아다니면서 물고기를 잡아먹고 그 다음에 또 동물을 잡아먹었다고 합시다. 여기 있다고 해서 우리가 감 떨어질 때 계속 기다리는 것쯤 있으면 우리 굶어 죽죠.
그러니까 어때요? 사냥감이 다 떨어지면 또 찾아서 뭐 합니까? 돌아다니죠? 그래서 사냥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슨 생활합니까? 이동 생활하게 됩니다. 이동 생활. 이건 사회 모습인데 이동 생활이다. 이동 생활 해요. 하다가 여기는 잔디밭 친구가 있고요. 그 뒤에 있는 친구들 요 두세 명이 이제 내가 가서 잡을 거야 하면서 이제 영웅 심리가 있어갖고 갔단 말이야. 근데 안 와. 미안하지만 안 와. 알고 봤더니 어때요? 나중에 봤더니 이게 첫날부터 잔인한 얘기하면 안 되는데 팔이 하나가 없고요. 다리 하나도 없고요. 머리만 남아 있습니다. 미안해요. 머리만 남아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보다 강한 녀석을 우리가 두세 명이 가면 우리가 집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나머지 사람들이 이제 학습 효과를 뭘 느낍니까? 아, 오케이. 팀플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냥하고 이제 무리지어서 생활합니다. 알겠습니까? 사냥하고 무리지어서 생활합니다. 그래서 이동생활, 무리생활이 구석기의 특징입니다. 알겠죠? 여기서 가족이라는 개념은 아직 없습니다. 팀이라는 개념이 있어도. 자, 이동생활했다, 무리생활했다. 자, 그래서 잡았습니다. 같이 잡았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같이 나눠 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아주 평등하게 살았다. 그래서 우리 먹는 거에서 사냥채집 어로에서 이동사회, 이동생활, 그리고 무리사회, 평등사회 이 멘트가 같이 연결해서 나오면 됩니다. 알겠어요? 굳이 이거를 경제활동, 사회모습, 그 다음 뭐 주거지 이렇게 안 나눠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예.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계속 이동하니까 어때요? 집이라는 게 필요 없어요. 알겠습니까? 집이라는 게 필요 없어요. 단순히 집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내가 취침할 수 있는 공간은 어떤 공간이면 돼요? 비, 바람 맞고, 그 다음에 또 뭐 다른 동물로부터 보호할 정도. 그래서 주로 어디에서 생활하게 되냐면 동굴에서 생활하게 된다. 동굴에 생활하게 된다. 자, 동굴에 생활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석기 시대 후기로 넘어가면서 이제 어설픈 집을 짓기 시작해요. 그게 막집입니다. 막집. 정글의 법칙에서 김병만이 지은 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막집. 자, 이동 생활하고요. 동굴 생활하고요. 막집 생활하고 평소 때 우리 여름 같은 데는 어떨까요? 더우니까 에라 모르겠다 하고 나서 그냥 그늘 밑에 자요. 나무 그늘. 이런 데서 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구석기 유적지는 어디서 많이 나타나냐면 동굴에서 많이 나타나요. 동굴에서. 알겠습니까? 동굴에서. 그래서 이제 이런 곳에 동굴이나 막집 이런 곳은 거의 대부분 한반도를 기점으로 본다면 어디에 동굴이 많을까요? 해안가에 많을까요? 아니면은 골짜기에 많을까요? 골짜기에 많겠죠. 우리나라 이제 충청북도 요 일대, 충북 단양이라는 요 일대 보면은 석회암지대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몇 안 되는 자원 중에서 수입을 안 하는 자원이 시멘트예요. 시멘트는 석회암이 원료가 되는 거거든요. 이 석회암은 물을 만나면 녹습니다. 지하수가 쭉쭉쭉 흐르다 그러면 거기가 구멍이 뽕 뚫려요. 이런 석회동굴에서 많이 생활한다 보시면 됩니다. 석회동굴은 어디 있어요? 한반도를 기점으로 본다면 석회동굴은요. 우리나라 산맥이 낭림산맥, 태백산맥, 소백산맥 이렇게 있습니다. 남한만 기준으로 본다면 요 일대 석회동굴들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구석기 유적지는요. 좀 이따 유적지도 찾겠습니다만 주로 동굴이 많은 지역이다. 한반도에. 내륙에 있는 유적지다. 내륙에 있는 동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요. 이거를 막 구분해서 할 필요는 없어요. 구분해서 할 필요는 없는데 지도에도 나와 있습니다. 구석기 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내륙 지방이 많이 있더라라는 거. 이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먹고 살았니? 하면 사냥채집 어로. 어디 살았니? 하면 동굴에 살았다. 그리고 얘네들은 어떤 특징을 갖냐? 이동생활, 그 다음에 무리지어 생활했다. 그리고 평등사의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거. 이거 보시면 됩니다. 자,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얘네들 기본적인 먹고 사는 생활이 이랬다는 얘기고요. 사냥할 때 뭐 한다고요? 도구 쓴다 그랬죠? 도구 쓴다 그랬습니다. 자, 이때 사용한 도구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 돌도구다. 그래서 석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석기. 알겠습니까? 근데 이제 신석기가 있기 때문에 이제 구신, 뭐 옛날 그리고 새롭다. 이렇게 이제 나눌 뿐입니다. 자, 전반적으로 여기서는 뭘 썼냐면요. 뗀석기를 썼습니다. 우리 교재는 뗀석기 하고 나서 타제석기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한 30년 전 표현입니다. 알겠습니까? 30년 전 표현입니다. 한자식 용어인데요. 타라는 것은요. 두드러 팬다는 얘기죠. 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돌을 떼서 이게 부딪혀서 때려서 쪼갠 걸 갖다 썼다는 얘기예요. 그걸 우리말로 바꾸면 떼냈다 해서 뗀석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겠습니까? 뗀석기. 자, 뗀석기의 대표적인 것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주먹도끼야. 주먹도끼입니다. 주먹도끼. 주먹도끼가 이제 구석기, 뗀석기의 상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기타 뭐 또 있냐면요. 외울 필요 없습니다. 사냥용 도구가 있고요. 뭐 조리용 도구가 있고요. 뭐 기타 도구 이렇게 있다 나와 있는데 뭐 굳이 외울 필요 없어요. 사냥용 도구 그냥 그대로 이해하면 돼요. 찌개, 찌르개 이런 겁니다. 그리고 또 제가 가끔 가다가 요거 하다 옛날에 혼났는데 팔매돌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있어요. 그래서 이제 너 팔매돌 알아? 이러면서 이제 장난했더니 저쪽에 원장님이 마이크값 물어내라고 하지 말라고.
마이크 이거 안 좋아진다고 그런 적도 있었는데 사냥용 도구 책에 나와 있습니다. 찢게, 찌르게, 팔매돌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긁게, 밀게 이런 거가 뭡니까? 조리용 도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경찰 문제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경찰 문제에서 이걸 바꿔치겠더라고. 사냥용 도구는 긁게, 밀게가 있고 조리용 도구는 뭐 찢게, 찌르게, 팔매돌이 있다. 뭐 주먹도끼가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런 유치한 문제는 우리 국어 문제는 나오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맞죠? 네, 기타 등등의 도구들이 있는데 주먹도끼가 대표적인 사례다라는 거. 네, 그러면 이 뗀석기도 구석기 시대에 사용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시험 문제 나왔죠? 지방직이었나요? 지방직이었나? 서울시였나? 지방직으로 기억하는 것 같은데요. 네, 나왔었습니다. 뭐 전기, 중기, 후기 나오고 승배찌르기는 뭐 전기다 이런 식으로 나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자, 뗀석기 이것도 구석기를 갖다가 전기, 중기, 후기 이렇게 세 시기로 또 나눈단 말입니다. 자, 이때에 뗀석기는 전기에는 중기에는 후기에는 각각 어떤 특징이 나타나느냐 좀 더 발전하겠죠. 그러겠죠? 자, 여기에는요 하나의 도구가 제가 그게 빈칸 좀 만든다 하면은 아 이게 특징이구나 라고 잡으시면 바랍니다. 야, 다용도다. 만능이야 만능. 알겠습니까? 만능. 하나의 도구로 다양하게 쓴단 말입니다. 어떤 구분 짓지 않고요. 이걸 사냥할 때도 쓰기도 하고 요리할 때도 쓰기도 하고요. 뭐 또 이제 뭐 끈을 섬유질을 끊을 때도 쓰고요. 다용도로 쓴다라는 거. 알겠죠? 예. 이 대표적인 사례가 뭐가 되냐면요. 예, 양날 주먹도끼가 됩니다. 양날 주먹도끼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양날 주먹도끼. 요거는 우리는 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양날 주먹도끼가 이게 아시아 최초로 발견돼요. 우리나라에서. 아시아 최초로 발견됩니다. 좀 이따 유적지 보겠는데 어디서 발견되냐면 경기도 연천 전곡리라는 곳에서 발견됩니다. 연천 전곡리에서. 연천 전곡리 유적에서 발견됩니다. 1970년대 후반에 그렉 보엔이라고 하는 주한 미군이 한탄 강변을 놀러 갔습니다. 여자친구와 함께, 한국인 여자친구와 함께 놀러 갔다가 이 양반이 미국, 뭐 어느 대학이라고 하긴 뭐하지 뭐 인디애나 대학교 뭐 고고미술사학과 출신이에요. 주한 미군으로 왔어요. 와서 이제 군인 생활 하다가 피크닉을 간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거기서 이제 밥도 해 먹고 해야 되니까 뭐 하다가 돌을 보니까는 이게 아는 사람한테 보인다고 이거는 뭐 가공의 흔적이 보이는데 하면서 그 돌을 이제 발견했어요. 이건 뭐 옛날 주먹도끼다. 신기하다. 하고 나서 자기가 아는 프랑스 교수님한테 전화를 해서 당시 국제전화 했겠죠.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까 야 서울대 가서 빨리 전화해. 나 아는 교수님 있어.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여기 발굴이 시작됐습니다. 해서 양날 주먹도끼가 아시아에는 그전에는 없었어요. 근데 발달된 형태의 주먹도끼가 없었어. 이거는 아프리카나 유럽에만 있다. 그걸 주장한 사람이 누구냐면 모비우스라는 사람이에요. 어떤 책에는 메비우스라고 표현되기도 하는데 예, 모비우스 이론. 이 모비우스 이론에서는요. 양날 주먹도끼가 아시아에서는 없다. 이 미개한 것들아. 이거란 말이야. 이거를 반박할 수가 있었다. 모비우스 이론을 반박하는 기본적인 그 증거 자료가 되는 것이 이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연천 전공 유적. 책에도 다 있는 내용입니다만 그래도 처음 하는 거니까 이제 좀 정리를 좀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자료 받지 못했습니까? 다른 자료 못 받았습니까? 예. 제가 매주 수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여러분들한테 부교재라고 해야 될까요? 자료를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재의 특징이 좀 서술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눈에 보기에는 조금 그렇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정리한 것을 여러분들한테 드릴 테니까 같이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오전 수업 전에 복사는 돼 있을 텐데 오늘 책 때문에 좀 못 드렸던 것 같은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차곡차곡 쌓아놓잖아요? 그것도 책 한 권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적어도 제 생각에 한 10명 정도는요. 이거 저 책으로 만들 건데요. 이거 동그란 거 보고 하는 거 뭐죠? 스프링 뭐 하는 거 있죠? 만들 건데 그냥 저한테 자료 주시면 안 돼요? 메일만 주세요. 대신 유출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서 드릴 겁니다. 어디서 유출되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것도 이제 만들면 책 한 권 돼요. 예? 보기 편하게 돼 있으니까 아무튼 이 시간 끝나고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오전 중에 배포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고요. 모비우스를 비판했다. 자, 그러면 하나의 도구가 다용도로 썼다라는 거 특징 잡아두시고요. 자, 여기는 이제 하나의 도구가 이제 하나의 용도로 썼다. 하나의 도구가 하나의 용도로 썼다. 그러니까 종류가 다양해지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 얘는요. 이 하나의 도구는요. 겁내 커요. 엄청 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조그맣게 더 쪼개진 박편, 이게 돌 조각인데 격지라는 걸 사용하게 된다. 격지라는 걸 사용하게 된다라는 거. 좀 더 사이즈가 작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중요한 건 이 후기 요때랑 요때만 사실 기억하면 돼요. 요때. 자, 후기 시대는요. 요때는 뭘 쓰게 되냐면 돌날 격지를 써요.
돌날각질 이것을 연결했습니다. 돌날각질 연결했습니다. 오케이. 자, 이런 특징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승배찌르개가 또 쓰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번에 이제 기출 2017년에 기출됐던 부분이야. 승배찌르개. 승배찌르개 이게 쓰이게 된다. 이 승배찌르개는 다른 말로 하면은 뭐냐면요, 이음도구라고 합니다. 자,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서 이제 격지라고 하는 것은 돌 조각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건 조금 얘보다 커요. 이 돌날 격지는요, 비슷한 사이즈의 돌 조각을 여러 개 연결한 겁니다. 자,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이빨이 우리는요, 하나씩 이렇게 박혀 있죠, 그죠? 그 이빨 박혀 있는데, 뭐 제 이빨을 보여드리긴 뭐하지만 아랫이빨은 날카롭잖아요. 근데 어금니 쪽으로 하면 두껍잖아요. 두꺼운 이빨 빼고 요 하나 앞에서 보이는 3, 4개 요 이빨들을 턱에 지금 유선형의 턱에 있지 않습니까? 그 잔인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 턱을 펼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펼쳤다고. 그리고 이런 사이즈의 조그만한 돌 조각을 펼친 부분에다가 하나씩 꽂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꽂았다고. 그거를 고정시켜서 연결합니다. 그걸로 뭔가를 이렇게 합니다. 톱의 역할이 됩니다. 또는 칼의 역할이 됩니다. 그게 뭡니까? 이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한 판으로 칼을 만들지는 못하지만 여러 개의 돌날판을 붙여서 칼의 역할로 써먹었다라는 거. 애들이 좀 똑똑해진 거지. 그리고 비슷한 사이즈의 크기의 돌 조각을 만들 수 있는 가공 능력이 있는 거죠. 이 똑똑한 양반들이 70만 년 걸려서 그걸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알겠어요? 몇십만 년 동안 생각이 했단 말입니다. 자, 그리고 승배찌르개 이음도구 이거는 뭘로 썼냐면요, 이게 사용된 거는 뭘로 사용됐냐? 촉으로 사용돼요. 화살촉, 창촉 이런 걸로 사용이 됩니다. 화살촉과 창촉으로. 자, 보자고요.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이렇게 보면 이건 이제 시간의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시간 흐름이다. 자, 이거는 이제 온도다. 여기가 이제 0도라고 합시다. 0도. 알겠습니까? 0도. 여기는 마이너스일 거고 여기는 영하일 거고 여기는 영상이겠죠. 온도가 따뜻해지겠지. 지구는요, 제가 뭐 과학 선생님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지구는 주기별로 말이야, 추웠을 때와 그 다음에 따뜻할 시기에, 추웠을 때, 따뜻할 때 이렇게 간단 말입니다. 지금 상황은 원래는 어떻게 돼야 되냐? 아마도 지금 상황은 이제 빙기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지구 온난화 때문에 그걸 막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은 또 한반도가 또 땡땡 얼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온도를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이게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또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 요때를 우리가 0도 이하다. 요때 엄청 추운 시기. 이때를 뭐라 합니까? 얼음 빙자 써서 빙기라고 표현합니다. 빙기. 그럼 여기도 뭐가 있을까? 빙기가 있겠죠. 빙기와 빙기 사이간자를 써서 이걸 뭐라 그럽니까? 간빙기라고 얘기합니다. 간빙기. 뭐 첫날이라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많아서 그런 것 같은데요. 이런 거 국어도 하지 않습니까? 별거 아니잖아. 빙기. 시기할 때. 이거 사이간자잖아. 간빙기. 아, 빙기 사이구나. 한자를 많이 알고 있으면 5과목 공부할 때 용어 이해할 때 훨씬 유리해요. 그리고 또 고사성 같은 건 이제 국어 시간에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가끔가다 이렇게 막 말씀드릴 겁니다. 이건 무슨 글자다. 뭐 억지로 막 공부하려고 하지 말고요. 뭐 이러면서 한 글자 알아보면은 이게 이제 고사성어나 용어 같은 거 이해할 때 같이 쓰이기도 합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뭐 행정법이나 행정학이나 뭐 영어도 마찬가지고요. 용어 이해할 때 다 한자로 돼 있을 거예요. 거의 대부분. 뭔 한글을 읽기는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를 몰라. 공부하신 양반들 답, 험, 손실법, 노비, 안검법 이런 거 있죠. 노비는 알지? 안이 뭐야? 노비 문서예요. 검법은 뭐야? 검사한다는 얘기입니다. 노비 안을 검사한다. 이게 노비 안검법이에요. 답, 험, 손실법. 답, 논답자입니다. 험, 조사한다는 얘기예요. 손실을 조사한다. 농경재단 손실을 조사한다. 누가? 지방관이나 관리가. 알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알겠죠? 예. 뭐 수등 이척법, 양척 동일법 이런 거. 뭔 소리야 싶은데 또 그냥 그대로 풀어버리면 쉬워요. 자, 여기는 아주 쉬운 거고 간빙기, 빙기. 그런데 여기에서 빙기였다가 요 시기, 후기 정도 왔을 때 지구의 평균 온도가 점점 높아지는 시기에 이게 된단 말입니다. 여기가 지금 요 시기, 여기 후기, 구석기에 후기 이쯤 된단 말입니다. 이쯤 된다고요. 그래서 지금의 현재 상태는 지금 간빙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간빙기다. 그런데 요게 문제가 뭐냐면 우리 남극에 누가 살아요? 펭귄이 살지요. 자, 북극에는 백곰이 살죠. 그죠? 콜라 마시는 애 백곰이 삽니다. 그 다음에 또 열대어를 갖다가 북극 바다에다가 갖다 놓으면 얼어 죽어요. 북극 바다에 살고 있는 물고기를 갖다가 저 적도지방 갖다 두면 또 더워 죽습니다. 동식물들은 각 자기가 사는 환경들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요. 옛날에 빙기 때는 한반도의 빙기 때는 털, 코끼리, 맘무스가 살았어요. 걔네들은 시베리아 추운 데 사는 친구들이거든요.
걔네들이 따뜻해지니까 한반도에 살 수가 없어요. 일부는 여기서 죽었을 것이고 나머지 일부는 삶의 터전을 찾아서 시베리아로 올라갔겠죠. 그 사이에 우리 한반도에서는요 아주 작고 빠른 동물들이 살기 시작합니다. 이게 노루나 사슴이나 뭐 여우나 토끼 막 이런 친구들이에요. 옛날 사람들은 맘모스 하나 잡을 때 어떻게 잡았냐? 맘모스 잡을 때 이렇게 이제 절벽이 있다고 합시다. 맘모스를 잡아요. 맘모스가 이렇게 뿔이 있고 잘 그랬죠? 완전 잘 그랬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기 사람들이 우리들이 완전 조그만 호빗들이 창을 들고 막 여기서 이제 불을 들고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럽니다. 당시 불과 언어는 사용했으니까 야 가 고고 이러겠죠. 그럼 얘가 처음에는 하다가 돌 던지고 뭐하고 하니까 뒤로 점점 밀려납니다. 덩치가 커. 이 밑에는 뭐 있어? 절벽이 있어. 이 밑에는 우리 잔디밭이 여기서 대기하고 있어요. 잔디밭과 친구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이 맘모스는 붕 떨어지겠지, 그지? 떨어지면 여기서 1차 충격을 받고 여기서 또 집단 다구리를 가하는 거죠. 있습니까? 집단을 두드러 패.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이런 식으로 잡으면 된단 말이야. 몰아서. 그러니까 얘는요 별 도구 없어요. 돌로 갖다 던지면 돼요. 너무 쉬워. 그랬는데 요 시기 되니까 이 친구가 한반도에서 없어졌습니다. 사라졌어요. 그 대신 여기 뭐가 들어온다고? 작고 날랜 동물들이 들어온다고. 그 친구들 어떻게 잡아야 돼요? 재수 좋게 한 번 던져봤더니 잡혔는데 10번 던지는데 100번 던지는데 한 번밖에 안 잡혀요. 누군가가 막대기를 갖다가 던져봤습니다. 우와 대박 확 꽂혀서 잡혔어요. 사람이 달려가는 것보다 막대기 던져 잡는 게 빠르니까. 대나무 죽창 같은 건 던졌겠죠. 근데 몇 번 써먹으니까 이게 무뎌집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앞에다가 뭔가 단단한 걸 달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거예요. 알겠습니까? 그게 이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달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을 달기 시작한다.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승배라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승배. 알겠습니까? 승배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승배 여기다가 뭘 얘기해요? 연결해? 막대기를 연결해요. 그럼 길게 연결하면 이게 창촉이 되는 거고 짧게 연결하면 이게 화살촉이 되는 거다. 알겠죠? 예. 그래서 아하 후기 때 이걸 썼구나. 그리고 이제 이때는 돌을 다듬는 기술이 매우 뛰어나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때를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도 얘기하냐면요. 잔석기라고 얘기합니다. 잘 자란 석기를 썼다. 또는 다른 말로 구석기와 신석기를 넘어가는 중간의 시기에서 중석기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중석기라는 건 따로 없고요. 잘 자란 걸 썼다 그래서 잔석기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거. 알겠죠? 예. 그래서 이런 도구를 주로 사용했던 시기가 뭐다? 뗀석기다라는 거. 뗀석기. 알겠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구석기 시대에 대한 설명은요. 이걸로 끝났어요. 더 뭐 할 거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여러분들 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뭐랄까요? 스트레스 받지 말기 바랍니다. 처음에 공부할 때만 유적지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거든요. 유적지? 그 유적지를 다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공부하다 보면은 1번 문제는 당연히 껌으로 맞추게 됩니다. 유적지는 공부하다 보면은 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1회독 처음 들어가신 학생들 처음부터 열심히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1회독은요. 구경 왔다 생각하세요. 그리고 내가 한 번 들었으니까 이걸 내가 이제 그 다음에 문제풀이반 들어가야지 차근차근 가시기 바랍니다. 마음 급하게 먹지 말고요. 알겠습니까? 마음 급하게 먹지 말고 이번 달에 뭐 10월 달에 무슨 부급 우리 추경 예산이 확정되고 10월 또는 10월 중순 또는 11월 뭐 그때 시험이 있겠지. 그때 합격해야지. 적어도 여기에서 2년 이상 공부한 학생도 와서 지금 기본적으로 다시 듣는 학생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처음부터 듣는 학생이 있을 거고요. 멀리 보고 천천히 가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지금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내년 시험을 승부를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어요? 처음 시작하신 양반들 마음 급하게 먹지 말라고. 그래서 한국사 같은 경우는요. 지쳐요. 지쳐. 오늘하고 다음 주만 되면은요. 이렇게 돼요. 보세요. 이제 처음 공부하신 양반들. 왕들 나오기 시작하면은 와 못하겠다 이거. 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 공부할 때는 가볍게 배우고 복습하고 하면서 그냥 구경했구나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구경했구나. 그래야 마음 편합니다. 그래서 반 가져가고 그 다음에 2회독 들어갔을 때 그때 또 이제 80% 가져가고 3회독 들어갔을 때 딱 3번까지만 하고 그만 들어라 얘기할 겁니다. 4번 들어도 되고 5번 들어도 되는데 본인이 알아서 그만둬요. 그만 들어요. 그 다음에 문제풀이만 들어가면 됩니다. 그때 이제 3번까지 들으면 한국사가 이거구나 감이 오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알겠죠? 예, 이미 공부하신 양반은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실 거고요. 자 여기에 유적지 한번 보자. 유적지 한번 보자. 유적지. 자 유적지 전기, 중기, 후기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우리는 크게 봐서 그냥 여기는 여기 구석기 유적지구나. 자 아까 요거 있는 거 있죠, 그죠? 예, 경기도 연천. 연천 전곡리 유적이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유적지죠. 주로 잘 나오는 유적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저쪽에는 유적지 하나 있습니다. 단양 금굴. 단양 금굴.
얘와 대비되는 유적지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자, 한북, 종성. 동간진 유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친구 3개, 얘는 3박자로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데 3개, 세 번째는 뭐냐? 우리 동네에 있습니다. 여기서 좀만 가면 돼요. 한 30분? 버스 타고 30분 가면 돼요. 공주 석장리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차 타고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만 가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청주 옆에 청원. 두루봉 동굴이 있습니다. 청원 두루봉 동굴이 있습니다. 적어도 이 정도 유적지는 우리가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알았죠? 자, 갑시다. 자, 연천 전곡리. 여기서 뭐가 발견됐다고? 아슐리안형 주먹도끼라고 하는데 양날 주먹도끼. 이 양날 주먹도끼는요. 모비우스 이론이라는 것을 뭐 했다? 반박한 아시아 최초의 양날 주먹도끼가 우리나라 연천 전곡리, 경기도 의정부 위쪽입니다. 거기 있습니다. 참고로 연천이라는 이 지역에, 연천 어디 갔니? 연천이라는 이 지역에 여기는 우리 역사랑도 엮이는 곳인데 우리 가끔 가다가 지명 문제 튀어나올 때 있습니다. 지명 문제. 연천 지역에 뭐가 있냐면요. 우리 이제 공부 앞으로 하신 양반들이 이해할 텐데요. 675년에 매소성 전투. 여기서 연천에서 일어났어요. 기벌포 전투는 금강하구에서 일어났고요. 그 매소성이 있는 데가 연천이고요. 그 다음에 연천에 또 뭐 있냐면요. 연천 근처라고 봐야 되겠네. 신라 마지막 왕이 경순왕이라고 했거든요. 경순왕, 그 경순 왕릉이 유일하게 신라 왕인데 경주 바깥에 있는 양반이 이 양반입니다. 연천 근처에 있습니다. 여기도 연천. 정공리. 단양 금굴, 이거 중요하다고 왜 얘기를 했냐면 이게 우리나라 최고의 구석기 유적지입니다. BC 70만 년 전을 알 수 있는 거다. 최고라고 하는 것은 가장 오래됐다라는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가장 오래됐다. 그래서 단양 금굴 유적이 최고고요. 자, 종성 동관지는요. 우리나라 최초 구석기 발굴지다. 발굴 유적지다. 발굴 유적지다. 자, 이게 언제 발견됐냐면 일제강점기인데 1933년에 발굴이 됐습니다. 1910년부터 45년까지 일제강점기예요. 강제 점령 시기에. 그때 여기 1933년에 누가 이것을 찾아냈냐. 일본 애들이 찾아냈어요. 일본 애들이. 그 일본 애들은요. 지금도 신석기 유적은 있는데 구석 유적은 없거든요. 알겠습니까? 일본이 우리를 식민 지배하고 있죠. 1933년 당시에. 그런데 일본에는 없는데 한반도에 구석 유적이 있다. 굴욕적이지? 그치? 그랬을 때, 에이! 자, 굴욕적이지? 그래서 일본은 이 구석 유적을 인정해왔네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시험 문제 뭘로 나온 적이 있습니까? 1933년 우리나라 최초의 종성 동간 유적은 일본이 이거 발굴했고 일제가 인정했다. 이런 적이 있어요. 인정 안 했다고. 기분 나빠서 인정 안 했다고. 이게 중요한 거라고요. 알겠죠? 인정 안 했다라는 거. 공주석장리다. 공주석장리. 이건요. 정부 수립 후 최초예요. 정부 수립 후 최초. 우리나라 정부는 1948년 이승만 정부가 시작됩니다. 광복 이후에 정부 수립. 그 이후에 정부 수립 후 최초. 그래서 한반도에 구석 유적이 있구나라고 완전히 확인을 했습니다. 이게 1964년 공주석장리 유적이에요. 전기, 중기, 후기 유적 중에 다 나타납니다. 공주석장리에서. 그래서 요 세 가지 우리나라 최고 유적지.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발굴된 유적지. 그러니까 얘는 얘보다 시기는 틀린데 발굴은 처음 했다는 얘기야. 이건 광복 이후 정부 수립의 최초 유적지. 됐나요? 그래서 이 세 개는 꼭 같이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원 두루봉 동굴이다 라는 부분에서 여기 석회암 지대가 많단 말입니다. 김흥수 씨라는 사람이 이 석회암 캐는 그 광산 사장님이었는데 이 양반이 돌아다니고 조사하다 보니까 어느 굴 하나를 발견했어. 두루봉 동굴을 발견했어요. 뭐지 하고 봤더니 시신 두 구가 있습니다. 120cm 내외의 어린아이의 시신 두 구가 있는데 한 시신은 온전한 모습이고요.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거 하나는 반절밖에 없습니다. 우와 하고 나서 이거는 보통 것이 아니구나 하면서 이 양반이 고민하기 시작하죠. 이게 옛날에 구석 유적지 같은데 하면은 만약에 거기가 보면 문화지구로 설정이 돼버린다고. 그러면 보상금 찌끔 받고 나서 자기 사업은 망한다고. 아예 그냥 시신 이거 그냥 없애버리고 그냥 석탄 시멘트나 캘까 고민에 빠집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 분은 회사는 기울어졌지만 이름은 남았습니다. 흥수아이가 여기서 발견돼요. 있습니까? 흥수아이. 흥수아이가 발견이 된다라는 거. 됐나요? 흥수아이. 거기 그림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흥수아이가 발견된다. 6살 내외의 어린아이의 유골이 온전한 시체, 시신 상태로 발견이 됐단 말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어린아이가 죽었구나. 그리고 국화꽃 씨앗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장례 풍습을 알 수 있어요.
장내 풍습을 알고 있다. 국화꽃이 있습니다. 국화꽃. 국화꽃은요. 언제 펴요? 가을에 펴. 아마도 이 아이는 가을에 죽지 않았을까. 이만한 돈 널판지가 있는데 여기에 시신이 이러고 있어. 그대로 온전한 상태로 있어요. 여기 이제 흙을 분석해 봤더니 국화꽃 씨앗이 여기서 발견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하, 장례를 지냈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시신이 훼손된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온전한 상태로 있어요. 이건 진짜 매장했구나. 땅에다 매장한 건 아니지만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흥수아이다 라는 겁니다. 알겠죠? 예, 해서 구석 유적지, 여러 유적지가 있는데 요 유적지 정도는 우리가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라는 거. 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이 어디까지냐? 11페이지, 10페이지, 11페이지. 그 정도랑 그 다음에 12페이지 중석기 시대에 대한 이야기, 뭐 잔석기 사용했다,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석기 꼴 요 후기 구석기니까 요 부분을 이야기했다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앞부분에서 살짝 빠진 게 있는데 그거는 청동기 시대 암각할 때 말씀을 드립니다. 암각할 때. 그래서 말씀으로만 드릴게요. 11페이지 보면요. 11페이지 보면은 오른쪽, 저는 잘 보세요. 오른쪽에 보면 옆에 선 옆에를 꼭 전 날개라고 표현합니다. 왼쪽 날개, 오른쪽 날개. 오른쪽 날개 제일 밑에 보면은 구석기의 선각화와 신석기의 암각화가 있다. 이렇게 구분해요. 선각화는 돌에다가 조그맣게 새긴 거고 암각화라고 하는 것은 바위에다 새긴 거다라는 거. 알겠습니까? 예, 선으로 새겼다. 새길 각자죠. 예. 그리고 암각화는 바위에다 새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것만 구분만 해주세요. 알겠죠? 예. 1교시 여기까지 가고요. 자, 쉬었다가 우리 신석기 시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할게요.